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이건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토네이도가 덮쳐 좋은 날이라는 책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하기란 쉽진 않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해본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거나 노력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숙 단편소설 토네이도가 덮쳐 좋은 날. 도시는 인간의 얼굴이고 깊은 산속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혼자 간 산행에서 퍼뜩 애경의 머리를 스쳤다. 그간 남편은 인간의 얼굴에 맞춰 치장하고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변한 것이 틀림없다. 잎살 맞던 남편이 치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맑은 공기와 산의 전기가 주는 마음의 고요함 탓일 게다. 당신 이게 반찬이라고 했어? 우리 강아지 포미에게 줘도 먹지 않겠다. 남편 신호는 젓가락으로 애경이 이틀을 걸려 연구하여 요리한 특별 메뉴인 이태리 음식 파스타를 깨적거리다가 확 밀어버린다. 식탁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하긴 한식만을 고집하는 남편에게 서양 음식, 그것도 익숙한 것이 아닌 느끼한 치즈를 듬뿍 넣은 이태리 국수를 해놨으니 이런 수모를 당할 것이 뻔해서 애경은 시무룩한 얼굴을 애써 감추며 혹시나 해서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남편 신호 앞에 놓았다. 신호는 젓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뒤적이더니 돼지고기는 밀어냈고 김치줄기를 탁탁 터는 것도 성이 차지 않아 흔들어서 입에 넣는다. 어른들이 보면 복을 떨어내는 짓거리라고 혀를 찰 지경이다. 애경에게 밥을 먹었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혼자 먹으면서 신문을 뒤적이다가 거실의 소파에 앉더니 텔레비전을 켠다. 저녁 8시니 이 시간대에 애경이 즐겨보는 드라마를 틀어주는 게 아니다. 언제나 그는 스포츠만 고집한다. 딸이 시집가기 전만 해도 TV 채널을 놓고 부녀간에 티격태격 거렸는데 이제 그렇게라도 반항할 사람이 없으니 남편은 소파에 일자로 누워 실눈을 뜨고 화면을 응시한다. 애경은 식어버린 이태리 국수 파스타를 혼자 먹으면서 눈가루 눈물이 질척하게 흐른다. 처음으로 담백하고도 고소한 프로볼론 치즈를 현대백화점까지 가서 사다가 정성을 들였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남편하고 정말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에 심장이 아프다. 다정하게 저녁을 같이 들면서 담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을 먹이겠다고 성심껏 연구하여 만든 특별 음식을 맛보고 함께 깔깔거리면서 아내의 정성이 깃든 별식을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살살 심장이 아파오더니 하필이면 재채기가 날 듯 목이 간지럽다. 만에 하나 재채기를 하는 날이면 남편의 찡그린 얼굴이 보인다. 송충이처럼 짙은 눈썹을 꿈틀하면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노려볼 것이 뻔하다. 너부죽한 얼굴에 먹물을 듬뿍 묻혀 갈겨 쓴 한일자처럼 생긴 눈썹이 또렷하게 눈앞에 와락 다가온다. 청청한 소나무 잎에 들러붙은 가운데 손가락만한 크기의 살이 통통 오른 송충이로 둔갑한 남편의 눈썹에 애경은 몸을 도사리며 가만히 침을 삼킨다. 놀랍게도 남편의 송충이 눈썹이 그녀의 간지러운 목을 가라앉혀 주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들과는 잘 어울리는지 그건 신비에 속한다니까. 교인들에게 하는 백분질만 내게 해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을 터인데. 애경은 정말 죽고 싶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숨이 멎는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일까. 늘 그렇게 생각한 탓인지 죽음이 자신의 일상처럼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 죽음이 무섭다거나 이생에 애착을 갖는다는 다른 친구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죽어 땅에 묻혀 있는 것보다 개처럼 살아도 숨이 붙어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삶이 좋다는 사람들의 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만큼 애경은 죽음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 한국이 자살하는 나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걸 보면
그녀도 그들 대열에 끼어 자살할 수도 있다. 아들,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장차 맺어질 사돈들과 자식들이 자살한 어미를 두었다고 기가 죽고 혹여나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봐 감히 자살을 단행하지 못했다. 그 애들이 결혼한 뒤에는 자살한 장모여 시어머니가 집안에 있다는 말로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죽은 뒤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니 그것도 무서웠다. 그러니 그저 자연스럽게 목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애경은 조용히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한다. 제발 죽게 해달라고. 잠을 자는 동안 순식간에 저생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이다. 관상 동맥이 막히면 갑자기 심장이 펌프질을 멈추고 숨이 끊어진다는데 그렇게 심장에 마비가 오기를 소원했다. 이 세상을 얼른 하직하고 싶다고 간절히 중얼거렸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지쳤는지 남편은 침대에 고목처럼 쓰러져 이내 코를 골기 시작한다. 애경은 대강 부엌 정돈을 하고 남편 곁에 나란히 누웠다. 벌써 이런 생활이 30년이 되었다. 남편이 애경에게 자상하게 군 것은 첫 애를 낳기까지였다. 그 시절에는 다른 남편들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누워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지금은 애경이 자신도 남편처럼 등을 돌리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야 만날 수 있는 자세로 누워있다. 남편에게 가는 길은 그녀가 등을 돌려 남편의 등을 안는 길밖에 없었다. 신혼 시절 느꼈던 가슴 가득 안겨오던 그의 등을 천천히 힘을 주어 껴안았다. 그녀의 숨결이 느꼈는지 끄응하면서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에게 돌아 누우면서 다정하게 안아주기를 기대하고는 애경은 살짝 흥분했다. 순간 그녀의 가슴에 전해지는 긴박한 통증으로 인해 숨이 멎는 듯했다. 얼마나 세차게 그가 팔꿈치로 가슴을 밀어냈는지 정통으로 숨통을 강타당한 그녀는 얼마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이 여자가 미쳤어. 군이 잠자는 남편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집안에서 편안하니까 그런 짓거리만 생각나는 모양이군. 남편의 저질적인 말에 민망해진 애경은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쓰다듬었다.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명치 끝이 자근자근 아파온다. 이런 증상은 큰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시작된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살살 마사지했다. 손바닥에 열이 오르면서 참 배가 뜨거워지더니 슬며시 아픔이 가신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친구가 떠올랐다. 식물 인간이 되더라도 남편이 울타리로 곁에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 여자에겐 행복이라고 울먹이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래. 이렇게라도 내 곁에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바람막이요 울타리이니 참자 하면서 애경은 마음을 달랬다.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방문을 열었다. 혼자 누워 겨우 발을 뻗을 수 있는 크기에 현관 옆에 달린 문간방이다. 거기에 그녀는 방 사면에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박차 날아오르는 새의 사진들을 붙여놓았다. 그걸 보노라면 놀라 숨이 막히거나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있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새는 독수리였다. 태양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비상하는 독수리는 새들 중에 새였다. 언제나 둘이 붙어다니는 원앙새 부부나 청둥오리, 꿩들의 사진을 수집했으나 떼어내버렸다. 그녀의 마음에 드는 사진은 홀로 깊은 바다 같은 하늘을 뚫고 비상하는 한 마리의 독수리였다. 마치 그녀가 그런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꿈을 지니게 하는 그런 류의 새가 바로 독수리였다. 독수리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자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세계 테마 여행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자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 아마존 강을 따라 쉬엄쉬엄 돌면서 보기도 하고 나일강 줄기를 타고 적도에서 이집트까지 가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었다. 한국의 50배가 넘는다는 미국을 샅샅이 보면서 날아다니자면 아마도 수십 년은 걸릴 것이다. 미국을 다 본 뒤에 캐나다를 거쳐 알라스카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쿠바도 들르고 호주로 해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를 전부 보고 러시아를 본 뒤에 마지막으로 일본을 거쳐 북한으로 갈 것이다. 새들 옆에 며칠 전부터 태풍 사진을 붙이기 시작했다.
우연히 1931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불어닥친 토네이도가 83톤이나 되는 기차를 감아 올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기차 안에 타고 있던 117명의 승객들 모두 함께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 속으로 마치 진공청소기에 들어가듯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제트기가 날고 있을 때의 굉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밀려오는 토네이도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하늘과 땅 위를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토네이도는 해마다 봄과 여름에 미국 중남부 지역에 불어닥치는 맹렬한 회오리 바람이다.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가 안에 들어가면 집이나 자동차, 건물들도 모두 빨려 들어가 하늘로 날아가 흩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에서 매년 수차례가 일어나는 이런 태풍을 용오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진을 구해 벽 한 면에 붙여놓았다. 애경의 마음을 너무 잘 나타낸 토네이도를 보면 이런 강한 바람으로 변신하여 남편을 집어 삼키고 싶은 마음이 불끈 일어나서 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이따금 자신의 내부에서 강하게 소용돌이치는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는 자신을 들어올려 멀리 데리고 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로키 산맥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대륙성 한랭 기단과 멕시코만에서 넘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해양성 기단이 지형적 장벽이 없는 미국의 대평원에서 만나 토네이도가 된다고 한다. 그녀의 심정이 바로 이랬다. 남편의 차고 건조한 바람이 자신의 따뜻하고 습한 바람과 씨름을 하듯 맞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토네이도가 되어 남편을 그냥 놔두고 언제나 그녀만을 깔때기 속으로 집어삼켰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녀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어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토네이도에 휩싸여 깔때기의 한가운데를 빨려 올라가기도 했다. 그냥 공중으로 떠올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 그곳에 정착하는 상상을 하면서 하룻밤이 흘러갔다. 그곳에는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서너 살 먹은 아이들만 사는 곳으로 사자와 토끼도 친한 벗이 됐고 나무들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꽃들도 즐겁게 종알대면서 까르르 웃어대는 아름다운 장소였다. 그곳에서 애경도 3살 먹은 아이가 되어서 꽃무늬가 가득한 귀여운 옷을 입고 새들과 지절대면서 놀고는 냇물을 두 손에 담아 흠뻑 마셨다. 거긴 이리와 어린 양이 시냇가에서 한가롭게 함께 거닐고 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서로 껴안고 뒹굴며 암소와 곰이 나란히 앉아 놀고 더욱 놀라운 광경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꼼지락거리고 있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휘저으며 차가운 독사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깔깔 웃어댄다. 거긴 어딜 둘러봐도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다. 수탉이 우는 환청을 들으면서 일어난 애경은 남편이 먹을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상할 정도로 머리도 아프고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 그래도 30년이 넘도록 해온 음식이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날김치를 놔야 한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늘 해주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푹 익은 신김치를 먹질 못한다. 언제나 상 위에는 겉절이 무침을 놔야 한다. 급하게 무쳐낼 배추나 열무가 없으면 그 대용으로 날 시금치를 고춧가루와 된장을 넣어 식사 직전에 바로 싱싱하게 무쳐내야 식탁 언저리가 편안하다. 아침마다 밥과 국과 겉절이 3가지는 필수 코스다. 어쩌다 김을 놔도 굽지 않은 날김을 썰어 간장을 곁들여 놔야 한다. 처음 시집 와서는 친정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바르고 고운 소금을 뿌려 김을 정성스럽게 구워 놓았다가 그런 김을 안 먹는다고 호통을 들은 터라 날김을 놓는 일에 익숙하다. 거기에 달걀도 새우젓을 넣고 중탕을 해야지 색깔과 맛을 내느라고 당근과 시금치를 넣은 달걀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송충이 같은 눈썹이 꿈틀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식으로 음식을 하는 일에 길들여진 여자가 되었다. 애경이 자신은 멸치나 마른 오징어채 볶음을 즐겨했다. 야채도 생으로 먹지를 않고 튀김가루를 입혀 튀겨낸 깻잎이나 호박, 고구마, 새우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것을 해서 상에 올리면 언제나 낭패였다. 그런 음식은 남편에겐 금물이었다. 고추나 마늘을 상추에 싸서 생된장을 넣어 볼이 터지게 먹는 것이 남편의 식성이었다. 이래저래 어려서부터 익숙한 먹을거리까지 남편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다.
아들과 딸이 결혼하여 떠났으니 이제 둘이 남았다.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여름 휴가에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온다면 얼마나 좋으랴. 남편 신호는 그런 꿈은 눈곱자기만큼도 없어 보였다. 애경은 늘 하는 일로 집안 여기저기를 쓰다듬어 정돈하고 진공청소기를 밀고 20개가 넘는 화초에 물을 주었다. 늘 살아서 자라오르는 꽃이 시간이 흘러감을 알려준다. 맏딸이 기르다가 시집갈 적에 두고 간 햄스터에게 싱싱한 상추잎과 물을 갈아 넣어 주었다. 한 달에 한 번 들리는 딸이 집에 오면 엄마를 찾는 것보다는 햄스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다. 양말은 세탁기에 넣지 아니하고 손으로 비벼 빨았다. 뒤꿈치에 낀 때는 세탁기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편의 발은 주로 뒤꿈치에 힘이 모아지는지 여간에서 시커멓게 낀 때가 지워지지를 않아서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어 비벼야 했다. 미운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자 애경은 더욱 힘을 주어서 실제로 남편의 발바닥을 쥐어 박듯이 북북 이겨 빨아댔다. 이마 위로 진땀이 흐른다. 아내를 고생시키기로 작정했는지 그는 언제나 흰 양말을 고집했다.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이런 일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온다. 약국으로 향했다. 파스라도 사서 붙일 마음으로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섰다. 문득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에서 산책을 하면 허리 통증도 가신다는 말이 떠올라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다. 한낮의 햇살을 즐기면서 쌍쌍이 다정하게 걷고 들있다. 식모 같은 차림으로 나온 애경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 나이에 그런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힘차게 군인처럼 휘두르며 걷기 시작했다. 앞에 다정하게 손을 잡은 연인들이 걸어간다. 남자의 옷이 눈에 익다. 아침에 남편이 입고 나간 체크무늬 잠바였다.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니 남편만 그런 옷을 입으라는 법은 없지 아니한가 하는 마음에 구두로 눈이 갔다. 그 구두도 눈에 익었다. 아침에 애경이 윤을 내서 닦아놓은 것이라 금세 눈이 들어왔다. 구두끈에 이르자 애경은 기절할 것처럼 숨이 막혔다. 구두끈에 약을 묻혀서 남편의 송충이 눈썹이 꿈틀했기 때문이다. 아하, 어쩌자고 남편이 여기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구두까지 전신을 빨간색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를 데리고 말이다. 순간 질투심 비슷한 것이 가슴을 치밀고 올라온다.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단 말인가. 웃음이 나온다. 꿀꺽 가슴을 치밀고 올라오는 것을 삼키고 길가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두 연인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점점 그녀의 시야에서 멀어져 간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갑자기 새처럼 훨훨 날아가듯 어깨가 가볍다. 무거운 보침처럼 어깨에 매달려 찍어 누르던 남편을 내려놓은 듯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할 일은 그녀가 죽어주는 일만 남았다. 죽어된다는 마음이 일자 어깨 밑이 근질거린다. 독수리처럼 강한 커다란 날개가 용을 쓰면서 활짝 날개를 펴는 듯 했다. 저녁상에 앉은 남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냉기가 흐른다. 그런 그를 향해 애경이 덤덤하게 아주 관심이 없다는 듯 말했다. 오늘 공원 산책을 함께하던 여자 참 예쁘더라고요. 남편의 송충이를 닮은 눈썹이 찡그린 이마를 타고 꿈틀한다. 아주 못마땅한 얼굴이다. 기분 잡친다는 표정이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섰으니 즐겨도 돼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울어대는 여집사의 상담을 받아준 것뿐이야.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남편을 그렇게 몰아대는 몰상식한 여자하고 살자니 난 숨이 막힌다니까.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다고 면박을 주려다가 애경은 입을 다물어버린다. 말을 할수록 수렁에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을 따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없다.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이는 저들의 모임에 나갈 수가 없다. 남편은 목사이니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야말로 장날이다. 제일 바쁜 날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가니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곁을 떠나고 없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울어댔고 나뒹굴면서 떠벌리면 들어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 속에 앙금으로 가라앉아 응어리진 것들을 토해내야 할 터인데 그걸 들어줄 만한 상대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숨이 턱턱 막혀온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로 들끓는다. 늘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표정을 짓고 웃어가면서 인사하고 인사를 받는다. 그들과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음성과 모습으로 서 있다가 헤어지면 된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쏟아낸단 말인가. 구름처럼 밀려오는 저들을 향해 방긋 웃어주고 다정하게 손을 흔들거나 잡아주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멋진 여자라고 과시하면서 지내야 한다. 저들의 먼 산이 되어야 한다. 사모라고 불리는 그녀는 구름과 안개로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봉우리가 되어 아득히 멀리 우람하게 우뚝 서 있는 신비스러운 먼 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편에게 자신이 먼 산이 되기는 싫다. 적어도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가까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된다.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웃어가면서 말도 잘하는데 집에 오면 입을 다물어버린다.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쳐서 저럴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얼마나 입이 아팠으면 집에 와서 입을 닫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가엾고 치근하다는 생각도 했다. 따지고 보면 목회라고 하는 특수환경 때문에 길들여진 남편일 수 있다. 신혼 초에 서로 호기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할 적에 아내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억지를 부리면서 남편 길들이기를 했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남편은 공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 어쩔 수 없이 안팎으로 애경이 자신을 죽이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셈이다. 다른 부부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맞고함을 치면서 싸워야 할 사건이 부부 생활에도 다반사로 일어났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하지만 토요일엔 주일 설교하는 사람을 들볶을 수 없어 그냥 참고 지나가고 월요일은 오랜만에 쉬는 사람을 하루 봐주자. 다음 날인 화요일에 싸우자고 미루었는데 바로 그날 원로 장로의 장례식이 터졌으니 싸울 여유가 없다. 수요일엔 2번이나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는 남편을 못살게 닥달할 수 없어 지나가고 목요일에는 결혼식 주례를 선다고 목욕하고 이발소에 가며 부산을 떠는 남편의 양복과 와이셔츠를 다름질하느라고 애경이 자신도 남편처럼 정신이 없다. 금요일에 다투리라 다짐을 하고 기다렸는데 금요일에는 교역자들 모임이 있고 금요 철야가 있으니 말 붙일 시간이 없었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황금기가 흘러가 버렸다. 목사라는 특수 직업을 가진 남편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밖에서 시달렸으면 집에 오면 벙어리가 될까 하는 연민의 정도 가져보았다.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의젓하고 거룩해 보이려고 노력을 했으면 집에 와서 개판이 되는가 하는 이해도 하려고 노력했으나 애경이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살다 보니 애경 자신은 남편의 눈에 발사태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여자로 굳어져 버렸다. 한 남자의 일생을 버팀목처럼 받쳐주다가 바닥에 깔려 그녀 자신의 인생이 가버렸으니 이제 멀리 혼자 날아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긴 신혼 초에 빅뱅으로 싸운 적이 있었다. 그게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지만 애경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늘 쓴 웃음을 삼킨다. 지인의 소개로 서로 2번 만나고 결혼을 했다.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니 아주 거룩하여 가정도 교회처럼 찬송이 넘치고 웃음과 행복이 찰랑거릴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수없이 밖에서 예배를 인도한 남편은 집에 오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아이들을 낳아서도 마찬가지로 집에 오면 누워버리든지 아니면 서재로 가서 책을 안고 있었다. 화를 내면 참지를 못하고 불처럼 화를 내서 가랑잎에 불이 붙듯 자신과 주위를 활활 태워버릴 정도로 발끈했다. 그날도 별일 아닌 일이 터졌다. 감자를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으려고 가져 놓았더니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 그럼 삶은 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어요? 당연히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당신 집안은 이상해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순간 애경의 뺨에서 불이 났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가차없이 세차게 후려쳤던 것이다. 몸집이 왜소하고 약했던 애경은 그대로 방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남편의 발길질이 시작되기 전에 애경은 팔딱 일어나서 밖으로 튀어나갔다. 당시 남편은 전도사라 생활비는 고작 쌀과 연탄값이 전부였다. 그러니 남의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던 때였다. 툇마루를 뛰어내려 맨발로 대문을 열고 나가니 마침 문 앞에 장로님 부부가 서 있었다.
전도사인 남편과 상의할 일이 있어 온 모양이었다. 그 순간 남편이 문을 박차고 쫓아 나온 것이 아닌가. 애경은 장로님 부부의 뒤에 몸을 숨기고 애걸했다. 남편이 저를 구타했어요. 제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 그냥 있다가는 맞아 죽어요. 절 살려주세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애경에게는 죽음 앞에선 절박한 순간으로 생각되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 애경은 친정 부모라도 만난 듯해서 마구 울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매달렸다. 너무나 황당한 사건에 접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는 그날로 목사님께 연락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전도사였던 남편은 해고를 당해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건까지 가고 말았다. 그 일 후로 남편은 애경을 더욱 바짝 조였다. 그 정도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폭군이 되어서 숨을 크게 쉴 수조차 없었다. 교역자는 명예가 생명이야. 다시는 그런 일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장로나 권사는 목사나 전도사를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살피는 정보원인 걸 몰랐어? 그들 앞에서는 모든 걸 감추고 수십 겹의 베일을 쓰고 있어야 겨우 목회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사모라는 여자는 남편의 옆에 바짝 붙어서 몸으로 방탄막이 되어 보호하고 감싸주고 불어오는 미풍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는 직분이야. 입을 다물고 그저 웃기만 하고. 알았어? 그 사건 이후로 죽은 듯이 남편의 뒤에 숨어서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가는 동안 아이들은 자라서 결혼하여 모두 훌훌 둥지를 떠났다. 교회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둘이 남았으나 여전히 남편의 독재성은 가시지를 않았다. 물론 교인들 앞에선 언제나 자상한 남편이었다. 교회가 야유 예배를 가는 날이면 버스 안에서 아내의 어깨에 팔을 얹어놓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부처럼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한다. 애경의 운동화끈이 풀어진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엎드려 손수 묶어주어서 그걸 본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부러워 죽겠다고 떠들어대기도 했다. 애경은 너무 놀라서 그저 쓴 웃음만 삼키면서 차창을 스치는 밖을 외롭고 아픈 마음으로 응시하고만 있었다. 철저하게 남편은 이중생활을 했다. 밖에서는 잘 웃고 자상하고 평화와 자애가 넘치는 목사였으나 일단 집에 들어오면 화가 충전하여 보이는 대로 잡아뜯고 물어버릴 기세를 몰고 왔다. 그런 남편을 대할 적마다 애경은 마치 독사 앞에 꼼짝도 못하고 붙잡힌 한 마리의 가녀린 개구리가 되었다. 독사의 눈에서 뿜어나온 도끼로 인해 눈빛이 희미하게 허물어진 가여운 개구리가 되어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상태였다. 애경은 부엌과 시장을 오가는 소뚜껑 운전사가 되었다. 항상 그가 좋아하는 시래기국을 끓이고 겉절이에 서리태 콩밥을 하고 계절을 따라 깻잎 장아찌나 제철 나물들을 맛있게 무쳐놔야 한다. 봄이 오면 제일 바쁘다. 냉이, 방풍, 새발, 봄돔, 쑥, 섬초, 달래, 두릅, 원추리, 곰취 이런 걸 부지런히 사다 시골식으로 요리해서 상 위에 올려야 한다. 마치 집안에 북박이로 세워놓은 장식품처럼 항상 불을 밝혀놓은 알전구가 되어 죽어라고 빛을 발하고 서 있어야 한다. 희미하게 창문이 밝아오면 새벽 기도회에 나가야 한다. 늘 한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자리를 옮기는 날이면 교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다. 남편은 벌써 강단 뒤에 엎드려 있을 터이고 어서 일어나 가야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형광등 가장자리가 거뭇하니 껌뻑거린다. 오늘 낮엔 그걸 갈아 끼워야 한다. 옆에 걸린 사진도 빼까닥하다. 그것도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못질이나 심지어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건 모두 그녀의 몫이다. 남편은 이 집에서 잠자고 뒹굴다가 나가는 사람이지 조금도 집안을 쓰다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모두 그녀의 몫이다. 남자 부재의 가정인 셈이다.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배창자를 강타했다. 몸부림을 칠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기도회가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고 보니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또 꾀병이야? 새벽 기도회에 빠지면 교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몰라서 이러고 있어? 어이 참, 누가 새벽 기도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들을 매일 신새벽에 죽이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남편은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한다.
아침 식사 시간까지 그렇게 힘차게 코를 골면서 자고 나면 아침을 먹고 횡하니 나가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배는 독사가 휘감고 있듯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파온다. 힘차게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 그림도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았다. 기다시피 일어나서 남편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누워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배가 뒤틀리고 아파와서 이젠 악악 소리를 내지를 지경이었다. 간신히 몸을 가누면서 늘 다니는 병원으로 향했다. 이런 때 남편이 차를 태워주면 좋으련만, 교인에게 부탁해도 좋으련만, 그건 금기사항이다. 목사의 아내가 아프다면 그건 기도를 잘하지 않고 숨은 죄가 넘쳐서 병마가 덮쳤다고 비난할 것이니 무엇이나 숨기고 혼자 처리해야 한다. 짙은 검은 고독이 밀려오면서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눈물이 찔끔 나왔다. 의사는 애경을 뉘어놓고 배를 만지더니 머리를 갸웃거렸다. 무엇인가 심각하다는 표정이다. 대학 병원으로 가서 특수 촬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치료할 병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에게 소견서를 써줄 터이니 지금 빨리 가보세요. 의사가 써준 종이 쪽을 가지고 애경은 휘둘리는 몸을 간신히 세우면서 대학 병원으로 갔다. 교수인 의사를 보기는 쉽지는 않다는데 어떻게 소견서를 써주었는지 빨리 일이 진행되었다. 내일 아침에 식사를 드시지 말고 오세요. 오늘 저녁부터 물도 마시지 말고요. 의사는 냉담하게 말하고는 애경의 얼굴 표정을 살폈다. 꼭 와야 되나요? 꼭 와야 합니다. 보호자랑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니. 무슨 병이기에 그렇게 요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일까? 애경은 시무룩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슈퍼에 들려 저녁 찬거리로 요즘 지천으로 한참 쏟아져 나오는 냉이와 구멍이 숭숭 뚫린 곰피라는 생다시마를 샀다. 매생이가 나온 것을 보고는 얼른 그것도 한 죽 샀다. 굴을 넣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매생이 국을 끓일 수 있다. 감태도 눈에 들어온다. 아주 귀한 것이라 그것도 샀다. 된장을 넣어 냉이국을 끓이고 곰피를 삶아서 초고추장과 오이를 곁들여 놓고, 이런 날은 검은 콩을 듬뿍 넣은 흰밥을 지으면 근사한 저녁상이 될 것이다. 머릿속은 식사 준비로 이렇게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건만 여전히 배에 밀려오는 통증을 참을 수가 없다.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가 보내준 에드빌 2알을 입에 넣었다. 조금 아픔이 가시는 듯해서 눈을 감았다. 몸살기가 있는지 아니면 약 탓인지 땀으로 온몸이 흠씬 젖었다. 여러 가지 촬영을 한 다음 날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는 애경의 뒤를 자꾸 살핀다. 보호자랑 함께 오라고 했죠? 전 보호자가 없어요. 무슨 병인지 제게 말해주세요. 남편이 없단 말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라도 함께 오시면 좋겠는데.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 무슨 말씀을 해도 좋아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 말기가 되어 손을 쓸 수 없이 전신으로 퍼졌어요. 임파선까지 침입해서 방사선 치료나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참고 살았어요? 이렇게 심하게 암이 퍼져나간 경우는 저도 의사지만 처음 봅니다.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셨는데 이건 지나치군요. 스스로 병을 키웠군요. 그럼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길게 잡아 한두 달일 것으로 압니다. 애경은 의사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한박 웃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제 정말 죽는 것이죠. 자연사 하는 것이죠. 그걸 얼마나 팔았는지 몰라요. 의사는 정신병 환자를 대하듯 물끄러미 그녀를 보더니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차트를 덮는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애경은 실실 행복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얼마나 바라던 일인가. 이제 자살하지 않고 자연사 할 수가 있으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애경은 너무 좋아서 무섭게 밀려오는 통증도 문제가 되질 않았다.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온 남편의 저녁상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남편의 송충이 눈썹이 꿈틀한다. 그래도 일어설 수가 없는 애경은 그냥 허리를 새우처럼 휘고 누워버렸다. 새벽 기도에 자꾸 빠지니까 그렇지 점점 게을러지는 거라고.
어서 벌떡 일어나지 못해?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애경은 씩씩하게 말했다. 저 대장암 말기래요. 의사 말로는 한두 달 살 수 있다더군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빨리 죽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던 일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의 눈에 서린 도끼 어린 강함을 보기 싫어 애경은 눈을 감아버렸다. 갑자기 남편의 강한 손이 그녀의 몸을 잡아 일으켰다. 지금 당신 뭐라고 말했어? 대장암이라고?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어떤 의사가 그랬어? 남편은 시계를 올려다보고는 횡하니 나가버린다. 몸을 뒤틀면서 아픔을 참지 못해 애경은 벽을 손톱으로 긁었다. 꼭 아기를 낳을 때처럼 아파서 전신에 진땀이 흘렀다. 이렇게 아프지 말고 어서 죽어야 할 터인데 계속 이렇게 아프면 어쩌나 싶어 몸을 뒤틀었다. 진통은 그래도 잠깐씩 쉬었다가 오는데 암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어서 숨이 막혔다. 나간 지 2시간 만에 돌아온 남편의 눈이 벌겋다. 눈물이 그렁해서 곧 울 것 같은 얼굴이다. 결혼하여 여직 이런 눈을 본 적이 없었다. 털썩 애경의 옆에 앉더니 거의 울어댄다. 송충이 같은 눈썹 밑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 뺨을 적시고 애경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당황한 쪽은 오히려 애경이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죽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행복한 자리에 있는데 왜 이러지? 당신 죽으면 난 어떡해? 난 못 살아. 당신 없이는 혼자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다고. 이 목회도 고만이야. 당신 죽으면 이 교회도 나 혼자 못한다고. 남편이 목을 놓아 꺼이꺼이 울어댄다. 애경은 아픈 배를 움켜잡고 머리를 들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듯 울어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얼마나 설게 울어대는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당신은 씩씩하니까 나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잖아요. 음식은 파출부로 데려다 쓰고요. 더 젊고 발랄한 애교가 넘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여 새 삶을 살라고요. 당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어서 미안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파출부를 쓰라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재혼을 하라고? 난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기대해 살았는데 당신 가면 나도 갈 거야. 우리 함께 죽어야 한다고. 이건 연극이 아니었다. 진짜로 남편은 밤새워 울어댔다. 눈이 퉁퉁 붓도록 너무 울어서 애경은 아픈 배를 껴안고 뒹굴었다. 멋지게 불어닥친 토네이도를 너무 좋아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닌 모양이다. 병원에 입원하고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은 수척해지도록 병상을 지켰다. 여보, 요즘은 좋은 약이 나와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더군요. 당신을 살려낼 수 있어. 난 당신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미역에서 추출해낸 엑기스가 암에는 아주 좋다더군. 그걸 신청해 놨으니까 그걸 먹으면 3개월 만에 벌떡 일어난다고 하더군. 그러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남편은 교회 일도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애경에게 매달렸다. 세상에,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던가. 나는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러니 어쩌지. 그럼 그 긴 세월 표현을 하지 않았지 이 사람을 날 사랑하고 있었단 말인가. 애경은 진통제를 맞고 스멀스멀 밀려오는 잠 속에서 참으로 기이하게도 슬그머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기 시작했다.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 속에 빨려 들어가서 멀리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 남편이 잡아당기니 어쩌지? 아하, 토네이도가 불어서 좋기도 하구나.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니 깔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까 아니면
땅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나 어쩌지? 애경은 스멀스멀 밀려오는 아득함에 잠겨 바짝 탄 입술을 침으로 적시고 뿌옇게 밀려오는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